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준기 변호사입니다. 우리 공인노무사 민법 1차 문제풀이 강의 복습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복습 동영상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 복습 동영상 강의로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TRS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문제풀이 강의 자체, 한림법학원에서 진행하는 문제풀이 강의 자체는 여기 핵심 지문의 맥 있죠? 핵심 지문의 맥 OX로 핵심 지문이라고 적겠습니다. OX. 이거를 위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쟁점명 우리 정지문의 맥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명으로 복습을 하고 있는데 원래 순서는 요 위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지문의 맥, 정지문의 맥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옳은 법리를 가장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옳은 법리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정리된 쟁점명으로 복습하는 것을 2단계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복습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실전으로 OX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 지문에서 어떻게 옳고 그르게 어떻게 지문이 바뀌어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복습 동영상에서 우리가 한림법학원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이 정지문을 가지고 옳은 법리, 그에 관한 키워드를 복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수강생분들도 요 순서를 따라가지고 복습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혼자 정지문을 읽는 게 벅차다, 조금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시면 우리 지금 복습 동영상 강의로 한번 같이 따라가 주신 다음에 쟁점명 정도는 혼자 보시면서 내가 이 판단,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해당 법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거를 따져보신 다음 마지막에 한번 OX를 한번 더 풀어보는 정도로 복습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사건과 그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었던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배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로서 직접 지배가 핵심이거든요.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뭐가? 물권, 특히 소유권 같은 경우는 그 객체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대표적인 지배권의 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형성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죠. 형성권은 뭐예요?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취소권,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매매예약 완결권도 마찬가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자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면 일방적으로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는 그런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주의하자 그랬죠, 여러분들. 이 이름은 청구권인데 실질은 형성권인 뭐예요? 임차인의 부매청, 지매청. 요거는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죠? 제1조 법률의 의미입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련된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 즉 그 법 규범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우리 민법 1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이 없으면, 민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민법, 그 다음에 관습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조리. 이렇게 해서 요 민법의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될 수 있다. 굉장히 넓게 봐준다. 그래서 뭐예요? 국회가 제정한 정말 그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과 대법원 규칙, 위임을 받은 명령 그리고 대법원 규칙, 조약과 국제법규도 포함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게 뭐였죠? 첫 번째로 사실인 관습. 두 번째로 판이라고 적겠습니다. 두 개 빼고 다 된다 그랬습니다. 두 개 빼고 다 된다. 우리 문제에서 이거 두 개 외에는 전부 다 법원이 된다라고 취급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문자 하나 따드렸었죠. 형돈이형이 조깅을 한다. 그래서 형돈이형이 조깅해가지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뭐예요? 조약 또는 긴급명령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습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관습법 한번 볼까요?
관습법이랑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게 요 사실인 관습. 요거 여기서도 보시면 관습법은 민법의 법원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인 관습이 처음에 나오면 법원 X,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뭐예요? 법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을 가장 잘 아는 거는 법원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법인지는 법원이, 코트, 우리 진짜로 판사님 계신 그 법원이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두 번째 또 뭐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 거. 그 의사보충적, 이 역하는 건 뭐예요? 의사보충적 효력. 의사보충적 효력,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법률행위, 뭐 해석이라고 적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해석의 기준이 된다. 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여기 나왔죠. 4번에 사실인 관습의 역할, 사적 자치 인정 분야에서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요 사적 자치 인정 분야입니다. 뭐예요? 뭐랑 비교하죠? 강행법 규정. 강행법규, 강행규정 다 같은 말이고요.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곳은 사실인 관습이 들어갈 여지가 없고 그 강행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자치 뭐예요? 임의규정.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적겠습니다. 행위 해석의 기준 또는 의사 보충적 효력 정도만 인정이 되더라라고 체크하시고요. 다음, 일단 성립한 관습법.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요. 다음에 그것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법적 확신. 그 다음에 뭐예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한 우리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정당성, 합리성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인정이 되면 관습법으로 탄생을 한다. 근데 그 관습법이 법으로서 효력이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거 세 개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셋 중에 하나라도 탈락되면 관습법은 더 이상 법으로서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일단 성립했네요. 관행 법적 확신, 그 다음에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서 일단 성립하더라도 그 관습법이 뭐예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즉 뭐예요? 이 법적 확신이 없게 되면 효력이 부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니까 헌법 대표적으로 남녀평등주의, 양성평등주의 관련해서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대표적인 성년의 남자로만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하던 종래관습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중구성원이 누구인지는 법에 없어요. 민법이 없었다. 민법이 없으니까 우리 제1조에 따라서 뭐예요? 종래관습법이 성년 남자만 종중구성원으로 인정을 했었더라. 근데 이 관습법이 뭐예요? 요 위에서 헌법, 남녀평등, 양성평등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헌법에 반하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관습법이 효력을 상실했더라. 그럼 뭐가 남아요, 여러분들? 조리. 요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도 마지막으로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년의 남자로만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종래관습법의 효력은 상실하였다. 그럼 조리, 우리 타당한 이치, 우리 합리적인 사고에 따르면은 성년의 남자만 그 성별을 가릴 것 없이 남녀 모두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조리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조리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우리 시험에서는 법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말고 헌재 말고 법원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싸운 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도 법 아니냐, 관습법도 법이니까 우리가 위헌 법률 심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거야. 대법원은 아니야. 야, 관습법은 하위 규정이랑 유사한 거고 우리 왜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보충적 효력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싸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의 여지는 사실 조금 있었다. 근데 일단 문제에 나오면 한번 의심 정도만 해보고 대체로 우리는 대법원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판례에 따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의 그 판례의 의미가 대법원이더라. 헌법재판소는 결정례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다음 이제 신의 측은 뭐예요? 신의 측은 직권조사사항. 일단 결론부터 신의 측은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왜요? 강행규정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요게 와닿지 않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2조 펼쳐보시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차 성실히 해야 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추상적 규범입니다. 추상적 규범이니까 어떻게 돼요? 재판 활동으로 구체화. 이렇게 논리를 타고 가면 신의 측은 추상적 규범이니까 재판 활동으로 구체화되더라. 재판 누가 해요? 법원이 해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는 해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인지청구권. 아버지 나 당신의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 넣어주세요. 혼외자가 주로 청구한다 그랬죠. 혼외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의 시간에는 뭐 말씀드렸어요? 그 특정 감독과 특정 배우가 지금 불륜을 일으켜가지고 임신을 했다 그랬죠. 그 아드님, 아들이 되든 딸이 되든 그 자식님께서 인지를 청구할 수 있겠더라. 그 감독이, 아버지인 그 감독에게. 그러니까 인지 청구권은 뭐예요?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거다. 이게 혈연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혈연 관계는 사라지지 않아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포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빠와 아들 간의 관계, 우리 혈연 관계는 포기할 수도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정 변경의 원칙의 사정.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뭐예요? 그냥 무조건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 요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 그러니까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은 안 되고요. 객관적 사정이어야 되지 주관적 사정은 되지 않습니다.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어서 부당하게 되면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계약의 뭐 해제권이니 변경권이니 발생을 하는 건데,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 또는 주관적 사정만 바뀌었어. 그거 가지고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뭐 해제든 해지든 변경이든 할 수 없다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려면 뭐예요? 계약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만이 포함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네, 다음. 임대차 계약의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게 뭘까요? 잠시만요. 네, 임대차 계약에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더라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차임 증액 청구, 차임을 늘릴 수 있는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논 거 하나는 여러분들 강행규정이라 그랬잖아요. 신의 측은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신의 측에 관련된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차임 불증액 특약 있다고 해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뒤늦게 그걸 주장할 수 있더라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정 변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었다.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 임대차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 그 차임의 객관적 사정이 변경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시효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지만 땅 도둑놈.
땅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이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으면 그 땅을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그게 내가 20년 동안 그 땅을 점유한 사실을 몰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원래 땅 소유자에게 나 아무런 권리 주장 안 할게 라고 했으면 넌 그대로 주장 못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아요. 왜요? 모순금지 원칙. 자기 모순금지 원칙에 반한다. 만약에 이거 시효 주장할 수 있게 해주면 이 사람 땅도둑놈 권리 보호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행법규가 우리 뭐랑 신의칙이랑 엮이면 딱 하나만 생각을 하자. 뭐예요? 입법 취지.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인데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해버리면 뭐예요? 나는 계약이 마치 우리는 강행법규를 위반했지만 유효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뒤늦게 그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만약에 신의 측에 반한다. 자기 모순 금지 원칙에 따라 가지고 넌 모순 금지야. 너는 유효로 전제했으니까 무효로 다시는 주장 못해라고 해버리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강행법규 입법 취지 무효 주장 가능이라고 여러분 결론 내리자 했죠. 이게 대표적인 게 있었죠. 뭐예요? 미성년자. 마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해 놓고 뒤늦게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나 취소할래요? 그거 주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제한 능력자 보호.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의사무능력자 무효 주장하는 거. 의사무능력은 무효죠? 다음에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라고만 적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그 허가 없이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게 무효잖아요. 그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해버리면 이거 투기거래 탈세하게 하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요게 14번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 처음에는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을 해놓고 뒤늦게 취소하는 게 모순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왜요? 미성년자 보호라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취소, 주장할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권리의 주체네요. 이제 보겠습니다. 의사무능력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딱 3개 기억하자 그랬죠. 의사무능력 첫 번째 효과. 미성년자랑 다르게 의사무능력은 우리 민법의 규정이 아직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개정되면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우리는 개정 안 될 거니까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효과는 무효.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 무효에 따른 뭐예요? 무효에 따른 반환. 141조 단서 유추 적용. 뭐예요? 제한 능력자가 취소에 따라 가지고 부당이득을 해줄 때는 선악불문 현존이익. 그게 유추 적용되더라. 다음에 신의칙입니다. 방금 봤었던 신의칙. 무효를 주장하는 게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무효 주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체크했습니다. 다음 태아의 권리 능력인데요. 모체내 사망한 태아. 여러분들 태아가 나왔을 때 뭐 불상 유인이니 일단 해제 조건설이니 정지 조건설이니 다 구별하지 마시고 일단 뭐부터 생각을 하자. 태어났는지. 모체내 사망했으면 끝났어요. 해제 조건설이든 뭐예요? 정지 조건설이든 살아서 출생한 것을 전제로 특정한 4가지 뭐예요? 불상 유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상속권,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인지 청구권, 부가 인지하는 것. 인지 청구권 아니고요. 부가 인지. 이렇게 체크. 요것들만 개별적으로 권리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이 의미가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고요. 살아서 출생하지 않으면 끝났다. 그러니까 모체 내에서 사망했으면 권리를 갖지 못한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태아는 우리 아버지가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근데 그때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뒤에 출생 나왔잖아요. 출생 나왔네요.
이러면 권리가 인정된다. 무슨 권리? 요 네 가지 권리. 요 네 가지 권리가 그때는 인정되더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751조, 752조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불상유인의 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법정 대리인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 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선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법정 대리인이 끼든 말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취소의 범위, 제한 능력자가 나오면 제한 능력, 그 다음에 취소, 그럼 부당이득 요 세 개가 나오면 무조건 공식은 뭐예요? 선악 불문 현존이익. 선악 불문 현존이익입니다. 선, 악, 불문, 현존이익. 이렇게 공식 타고 가셔야 됩니다.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제한 능력자가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제한 능력자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더라. 아시겠죠? 그렇게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법정 대리인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나왔네요. 요 그러면은 제한 능력 취소 나왔으면 뒤에 부당이득 나오겠죠? 상환할 책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데 선악을 묻지 않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공식 그대로 쫙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예요? 미성년자는 매매계약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면 맞아요. 유효하게 되는데 동의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서 묵시적 나오면 일단 다 돼. 딱 하나 빼고 다 돼. 딱 하나 빼고 다 돼 뭐예요? 금융실명제 관련된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우리 뒤에서 볼 거예요. 뒤에서 법률행위 해석 파트에서 보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얘 빼고 전부 다 묵시적 가능합니다. 체크했고요. 다음. 미성년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 면제 계약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건 동의가 없어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나요?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하나 해드렸죠? 요거는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네, 볼까요? 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제가 단국대 근처에 가면 여러분들 조심하자. 영혼을 유치당할 수 있다. 영혼 유치해서 뭐예요? 여기에 방금 게 들어갔었던 거예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 의무면 권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면 뭐예요?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거죠. 일방적으로 유리한 건 하게 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것도 대리. 미성년자든 피성년 후견인이든 뭐예요? 피한정 후견인이든 대리 단독으로 할 수 있더라.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117조 조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근로계약, 임금 청구. 이게 여러분들 되게 좋으신 부모님들도 많지만 나쁜 부모님들, 애기들 가가지고 막 공장에 취업시켜가지고 돈 벌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더라. 그런 거 안 되더라. 다음에 처분을 허락한 재산입니다, 여러분들. 범위를 정하여. 그래서 여기서는 2개 정도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묵시적 허락 가능하다. 우리 묵시적 허락 다 된다.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다만 이 범위의 문제가 문제더라. 범위가 문제더라. 범위의 의미가 문제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재산의 범위입니다. 재산의 범위. 그러니까 얼마짜린데 만약에 얘가 용돈을 한 달에 30만 원 받아. 그런데 60만 원짜리 카메라든 뭐든 그거를 할부 2개월짜리 할부로 샀어요. 그러면은 원래 보면 한 달에 30만 원만 쓰려고 했는데 60만 원짜리를 샀네. 근데 그 2개월짜리 할부네. 그럼 한 달에 30만 원이잖아요. 재산의 범위가 맞는 거지 뭐가 아니더라? 사용 목적의 범위. 사용 목적 아니더라. 어디에 쓰는지는 묻지 않겠다. 용돈을 줬으면 그 용돈이라는 범위를 정했다. 그 재산의 범위에선 뭐 어디든 쓰든지 상관없더라. 요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영업. 특정한 영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 허락을 해줬으면 특정한 영업 뭐예요? 이건 조금 특이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성년자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대리권 소멸하더라. 대리권 소멸하더라. 다만 뒤늦게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건 장래효만 가지고 있고요. 또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8조 2항 조문까지도 체크해 주세요. 혼인 17세, 17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혼인, 그 다음에 유언, 혼자 유언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 행사도 혼자서 가능하고요. 이렇게 정리 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범위를 정해서 재산을 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요거보다 어려운 게 뭐예요? 요 범위의 의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재산의 목적, 재산의 범위더라. 재산의 범위. 재산의 범위라고 요것만 체크 하나 더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법률행위를 했어. 그러면은 뭐예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잖아요. 위에서도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했죠. 확정 유효. 그러면은 그 뒤에 다시 취소할 수 없죠. 왜요? 취소는 지금 유효하지만 언제든지 취소에 따라서 무효로 될 수 있는 유동적 유효입니다. 근데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 했으면 끝났다.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니까 취소 불가. 그래서 요게 법률행위를 한 후 요게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네요. 자, 다음 이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 요거 영 나왔네요. 우리 영. 영업의 의미는 특정한 영업이어야 되고요. 다음에 요게 조금 특이했다.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밑에 뭐예요? 그 영업 관련 행위에는 대리권까지 소멸한다는 거.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특정한 영업 하나 체크해 주시고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 세 번째로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까지 소멸하더라.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더 추가해 주면 사후 취소 가능하고요. 사후 취소지만 이건 장래효입니다. 장래효.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의 제3자. 요거 정도는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8조 조문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대리인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리인 무조건 돼요. 대리인은 제117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역자임을 요하지 X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더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취소권 행사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140조 보면은 규정 자체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 승계인 등이 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조문 자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건 제한 능력자에게 유리한 행위입니다. 다음, 미성년자가 자신이 행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했네요. 그러면은 그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다시 취소할 수 없죠. 왜요? 요게 아까 앞에 거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법률 행위를 한 후 그거랑 비슷해요. 단독으로 취소했어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으니까 단독으로 취소했으면 141조 본문 취소의 효과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 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돼서 끝났어. 그러면은 뭐예요? 그 취소의 의사표시. 요거 어떻게 다시 취소합니까? 어떻게 다시 살리겠어요? 못 살립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29번 하나만 체크하자 그랬다. 북한. 한정후견은 부족.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자. 북한. 이게 여러분들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 이거를 바꿔내자. 이거 뭐로 바꿀 거예요? 영아? 이렇게 바꿀 거예요? 영아? 이렇게 바꾸지 않을 거다. 만취? 이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안 바꿔요. 이런 거는 안 바꾸니까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체크를 해 주시고 뭐가 중요했더라? 그 사유.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이면 뭐예요? 북한이고요. 그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아예 없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후견. 북한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성년후견 할 때는 고려하여야 한다. 네, 맞는 말이에요. 고려만 하면 되지. 뭐예요?
반해서 의사에 반해하여서 할 수 있다. 여기다 두 문자가 나왔죠? 반해서 할 수 없는 건 딱 하나. 여러분들 같이 외쳐보시죠. 특반 안 돼. 특반만 안 돼. 특반.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뭐 특반 이런 거 있잖아요. 특반 안 돼. 왜요? 이거 특반 너무 이거 막 우리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이 하시면 되잖아요. 특반 안 돼. 특정 후견만 의사에 반해서 하면 안 돼.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 한정후견도 마찬가지예요. 한정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후견도 고려만 하면 되지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있더라. 체크하시겠습니다. 다음.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법원은 일단 여러분들 법원은 나오면 뒤에 할 수 있다. 법원은 막강하고 무궁무진하고 전지전능합니다. 다만 바쁘다. 바쁘니까 법원이 바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정후견 심판이든 성년후견 심판이든 그 후견 심판의 개시와 종결은 청구를 해줘야 돼요. 당사자들이 뭐 이해관계인들이 청구를 해줘야 돼요. 왜요? 누가 이 의사 능력이 지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는지 혹은 그 능력이 회복됐는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걸 일일이 찾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시와 종결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해야 되지만 그 실제 후견을 어떻게 할 건지는 법원이 전지전능하게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나와있죠?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희망하면 한정후견 개시할 수 있고요. 요거 뒤집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을 청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보니까 이 사람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본인도 그거 희망하고 있으면 이걸 해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할 수 있다. 자, 넘어갈게요. 또 이번엔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는 첫 번째로 원칙 P라고 적죠. 제가 언제나 취소 가능하다. 언제나 취소 가능해요. 성년 후견인이 동의를 하든 말든 언제나 취소 가능하더라. 근데 취소 불가능한 게 딱 두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우리 다 조문에 있는 내용. 법원이 우리 전지전능한 법원님께서 취소할 수 없는 취소 불가라고 적겠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했어. 그럼 이 범위 내에서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취소할 수 없는 거. 법원이 취소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취소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 또 뭐예요? 일상생활 필요하고 일생이라고 적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대가라고 적겠습니다. 요거는 엔드입니다. 여러분들 엔드. 혹시 몰라서 제가 말씀드려요. 엔드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요거 나왔네요.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누가? 가정법원. 법원은 무조건 할 수 있다니까요. 법원은 할 수 있다. 법원이 요 정도는 취소할 수 없어. 이 정도는 그냥 유효하게 해. 라고 법원이 정해줬으면 그러면 이건 취소할 수도 없고 법원은 그걸 정해줄 수도 있더라. 조문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했네요. 그러면은 단독으로 유효한 범위 할 수 있죠. 왜요? 취소를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요게 그겁니다. 요게 이제 예외 2. 이게 예외 1, 이게 예외 2.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그건 취소할 수 없더라. 요 정도는 과자 사 먹는 거 이런 거는 좀 그렇게 넘어가죠. 다음에 성년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은 종료 심판 청구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거 못하게 하면 마치 뭐랑 비슷하다? 정신병원에 가둬놓는 거랑 가능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나갈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 좀 이상한 문제가 나왔었더라. 다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하더라도 답을 찍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그냥 동그라미든 X든 다른 지문으로 나오고 하나 확실한 지문이 있어요. 그거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년후견은 후견 등기부에 공시가 되더라 라고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정말 엄마, 아빠, 내 자식, 자녀, 우리 누나, 우리 형 이렇게 체크만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뭐예요?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어요. 고려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만 안 돼? 특반 안 돼. 특반 안 돼.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정법원은 의사에 반해서 개시할 수 있다. 뭐만 안 돼요? 특반만 안 돼. 특반만. 특반만 안 되더라. 특반만 안 돼요. 다음. 한정 후견하는 경우에 뭐예요? 한정 후견의 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럴 수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랑 구별하자? 특정 후견. 특정 후견이 뭐예요? 특정한 사무 또는 일정한 사무, 특정한 기간, 특정한 사무의 후원이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특정 후견의 기간과 그 사무의 종류를 정해놔야 되는 거지 한정 후견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법원은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할 수 있다. 법원은 무궁무진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원은 무조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게 뭐랑 달랐다? 성년 후견은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하는 거고요. 한정 후견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한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자 그랬죠. 요게 한정 후견이더라. CF 뭐랑 구별하자? 피성년은 뭐예요? 취소 불가 범위. 요거는 구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북한처럼. 그래서 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의 범위를 법원이 정해줬으면 그 범위는 동의를 해서 해야 되지만 이 범위가 아니면 그 범위가 벗어났으면 단독으로 혼자 유효하게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특정 후견의 요건이 갖춰졌으면 본인도 할 수 있다니까요. 본인도 할 수 있다. 본인도 심판의 개시, 심판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더라. 종료 심판, 개시 심판 할 수 있더라. 라고 무조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여러분들 그 유명한 특반 안 돼. 이제 여러분들에겐 유명하죠? 특반 안 돼. 특정 후견은 반해서 할 수 없다.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특정 후견 심판을 할 때는 뭐예요?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된다. 요게 특정 후견이더라. 그러니까 일시적 기간, 일시적 후원, 일시 그러니까 뭐예요? 기간. 그다음에 특정 사무의 후원이 필요할 때 특정 후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과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죠. 이건 이렇게 특정 후견의 그 성질, 특정 후견의 개념이랑 연결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피한정에 대해 가지고 피성년하려면 종전 종료시켜야죠. 왜요? 이거 두 개 모순된다니까요. 성년이랑 한정이랑 달라요. 모순되는 내용이에요. 일단 북한이고요. 지속적으로 겨려고요. 그 다음에 할 때도 뭐예요?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하는 거고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모순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전 걸 끝내줘야 된다. 아시겠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피성년에 대해서 한정을 개시한대. 그러면은 종전 끝내줘야죠. 종전거리 끝내주어야 합니다. 다음. 여러분들 요거 제가 좀 두 문자 재밌는 거 따드렸죠.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상대방의 보호.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 15조의 확답 촉구권. 야, 법정 대리인아, 너 동의해 줄 거야? 말 거야? 라고 확답을 촉구하는 거. 그 다음에 16조 1항에는 뭐예요? 이게 철회권입니다, 여러분들. 계단 철거 해가지고 철회권. 다음에 2번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 그래서 확답 촉구권은 1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 여러분들? 제한 능력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로 된 날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뭐예요? 그 확답을 촉구를 하고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그 답변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요. 이 항은 뭐예요? 법정 대리인에게 그럼 돼 있을 필요가 없고요.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고. 다만 뭐 특정한 방식이나 뭐가 필요한 행위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 3항까지도 지금 법전 펼쳐보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발주. 발신주의 하나 나와 있고요. 추인한 것으로 본다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발주 정도는 하나 외워주세요. 다음에 얘네가 재밌었죠. 얘네가 이제 여러분들 서 있는 여러분들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계단을 철거하면 어떻게 돼요? 비명을 악 지르겠죠. 악 지르면 어떻게 돼요? 계약은 철회권의 대상이고요. 아기가 여기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기에 아기를 집어넣든지 여기에 아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틀리게 만들더라. 상대방이 아기일 때 인정이 안 되는 건 철회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상대방이 아기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철회권, 아기는 여기만 들어간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는 거절권의 대상. 그리고 조문에 특이한 게 하나 있었죠. 뭐예요? 여기도 같이 포함된 건데 그 뭐예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예요. 추인해버리면 뭐예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철회든 거절이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딱딱 되겠네요. 상대방이 그래서 계약 당시 계약 나왔어요. 계약. 여러분들 계약이에요. 그럼 뭐예요? 철회권. 단, 철거. 계약이 나왔으면 뒤에 철회. 철회네요? 근데 철회할 수 없대. 그럼 상대방이 악이어야 되는데 뒤에 볼까요? 알았다면 나왔네요. 딱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17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네요. 17조 미성년자가 행위능력자 매매계약 체결 시 나이를 물었을 때 만 20세라고 답했다. 이게 속임수냐? 아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민증 파야 된다고 했습니다. 민증을 파는 정도의 적극적 사기라고 적겠습니다. 왜요? 아무리 상대방을 보호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는 미성년자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7조의 속임수의 범위를 좁게 봐야지. 17조의 속임수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면 이런 만 20세라고 답하였다는 걸 속임수로 보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좁게 보자. 미성년자 보호, 제한능력자 보호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속임수로서 법대 동의. 속임수가 나오고 법대 동의가 나왔다 치면 주어를 보자 그랬습니다. 왜요? 17조 2항 문제이기 때문에 17조 2항. 17조 2항에는 미성년자랑 피한정 후견인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가 맞는데 밑에 비교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피성년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있어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예외 뭐예요? 예외 1 뭐예요? 법원이 취소 불가능하다가 법원 2번 예외 2 뭐예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거.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7조 2항에 주어에 예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속임수랑 엮여 나오면 앞으로 가서 주어를 보자. 아시겠죠? 다음 부재자 재산관리 실종 선고입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했어. 근데 더 이상 얘가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얘를 갈아치울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누가? 법원이. 법원 할 수 있다니까요. 법원 할 수 있다니까요. 법원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법원이 선임했잖아요. 법원은 관리할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바쁘니까 그것까지 찾아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얘를 선임해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야 재산관리인아 너 부재자 관리해야 될 재산 목록 뭐 있는지 정리해서 갖고 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다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그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게 핵심이었죠, 여러분들. 법원이 선임했습니다. 법원이 선임했으면 법원에서 받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누구만 자를 수 있다? 누구만 자를 수 있다? 선임 결정. 법원이 별도로 선임 결정을 취소해야만 잘려요. 그전엔 소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전엔 소멸하지 않고 플러스 뭐예요?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한다. 이전에 있었던 행위들을 모두 소멸한다고 보잖아요. 그럼 법원은 자기가 선임해놓고 자기가 거래에 혼란을 일으킨 꼴이 되는 겁니다. 유사하게 아시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과거의 처분행위 추인할 수 있다니까요. 원래 재산관리인의 그 행위의 범위는 대리인이랑 똑같습니다. 118조 보존행위 또는 그 권리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용계량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는데, 처분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처분행위는 허가를 안 받고 했어. 그럼 뒤늦게 법원이 추인해 줄 수 있습니까? 법원은 할 수 있다니까요. 법원은 할 수 있다니까요. 법원은 할 수 있다. 다음,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법원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담보 제공하게 해야죠. 왜요? 재산관리인이 먹고 튀면 어떡해? 재산관리 하다가 딱 봐도 막 금괴 막 1톤짜리 금괴가 있어. 먹고 튀는 겁니다. 재산관리. 그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 네 목 내놓고 해. 너 모가지 내놓고 일해. 라는 겁니다. 다음, 실종 선고가 취소됐으면 여러분들 직접 원인. 요게 중요했다. 직접 원인.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전득자는 낸대요. 그리고 선의로 재산 취득했으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이면 이익에다가 이자까지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또 해줘야 된다는 748조 규정이랑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네, 법인의 설립까지만 보고 여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생전 처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 여러분들 생전 처분, 네, 왜 그러죠? 생전 처분 나왔으면 증여 규정이 준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효과는 언제? 법인 성립 시. 법인 성립한 때 뭐 설립 등기시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생전 처분으로 출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의 규정을 준용하고요. 언제 효과가 발생하냐? 법인 성립 시에. 근데 생전 처분이 아니라 유언으로 출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뭘 규정해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고요. 다음에 이 사망했을 때 유언의 효력 발생할 때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갈 수 있지만 요게 조금 특이했다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가지는 그 탄생하는 시점이 이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 탄생하기 전에 물건을 줬어. 그거 누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소유권을 누가 취득할 수 있는데, 아직 취득할 수 없어요. 얘가 태어나야 권리를 취득하죠. 그렇게 따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문에 관련된 내용. 증여, 여러분들 보세요. 서면에 의한 증여는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거 좀 그럼 해제 못하면 나 이거 준 거 다시 못 돌려받는데 머리를 굴린 겁니다. 법전을 펼쳐보다 보니까 앞쪽에 민법 총칙 파트에 109조 착오 취소가 있네 주장한 겁니다. 그거 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해제는 불가. 서면 해제. 서면으로 인한 증여는 해제는 안 돼. 근데 착오로 취소는 돼. 왜요? 해제랑 취소는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달라요.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생전 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외적으로 양도통지나 승낙이 없더라도 성립한 때 귀속. 네, 맞아요. 맞는 질문. 앞에 생전 처분은 증여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고 그 효과 발생은 법인이 성립한 때 귀속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 파트를 잘 보신 다음에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186조에 따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물건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충돌이 됐었던 거야. 부동산을 넘겨줘가지고 증여에 따라서 법인이 성립한 때 귀속된다는 게 근데 186조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라며 이게 충돌이 됐었던 문제였거든요. 근데 부동산 말고 단순 지명채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통지나 승낙은 대항 요건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요 증여 규정의 준용에 따라 가지고 곧바로 성립한 때 그냥 귀속이 되더라. 부동산만 주의하자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61번, 62번은 뭐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분사무소 설치할 때 제가 여러분들 이게 개정 규정들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소개한 거고 뭐가 핵심이다? 주사무소에서만 하면 되게 바뀌었더라. 그리고 이전은 또는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나와요. 무조건 주사무소에서만 하도록 이제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법인의 능력 우리 2회차 우리 민법 문제풀이 강의 2회차 범위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